그날 요양원의 좁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한 여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문을 나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여기서 지내면 돼요. 당신한테 딱 맞는 곳이야. 그 말이 끝나자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방에서 그 여인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넉 달 동안 단 한 걸음도 걷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다리로 말입니다. 그녀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그가 버리고 간 이곳에서 그가 가장 아끼는 미래를 무너뜨리기로, 남편과 그의 내연녀가 함께 꿈꾸던 그 모든 것을 하나씩 끝내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은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끝내는 시작이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마다 평안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빕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여인이 넉 달간 준비한 완벽한 복수의 기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걱정 마. 내가 평생 당신 지켜줄게. 교통사고 후 병실에 누워있던 저에게 남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손을 꼭 잡아주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5해를 함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이 둘을 키우며 힘들 때도 작은 무역회사를 함께 일구며 어려울 때도 함께 버텨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 회사의 대표였고 저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절반은 제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믿으면 안 되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사고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 불을 끄고 나간 뒤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응, 나야. 남편은 복도로 나갔지만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새어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치매래. 기억 장애가 심해서 회복이 어렵다는데.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전화 너머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고 경쾌한 제가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짜? 그럼 판단 능력도 없는 거지?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대화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의사가 장기 치료 필요하다고 하더라. 오빠, 그럼 이제 기회잖아. 후견인 지정해서 회사 지분이랑 재산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아. 우리 변호사 오빠한테 물어봤어. 그래. 그럼 빨리 처리할 수 있겠네. 남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지. 처리되면 바로 이혼하고 우리 결혼하는 거야. 약속했잖아. 알았어, 민지야. 조금만 기다려. 민지. 그 이름은 제가 잘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회사의 영업팀 막내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회사 창립 기념일 때 한 번 본 적이 있는 28살짜리 여자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제게 공손하게 인사했었습니다. 사모님 반갑습니다. 항상 대표님이 사모님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었죠.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민지 씨 이야기 많이 해요. 똑똑하고 일 잘한다고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5해를 함께 살면서도 이 사람의 본 모습을 몰랐던 제 자신이 한심했으니까요. 대신 저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속아주기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저는 치매 환자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제 이름을 물었을 때 저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한참을 머뭇거리다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남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기억 장애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눈에는 그 속에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상태를 정확히 진단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남편이 그 진단서를 받아든 후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며 더 심각한 진단을 받아냈다는 거였습니다. 의사 쇼핑을 한 겁니다. 결국 남편은 어느 개인 병원에서 원하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중증 치매 의심, 장기 요양 필요. 그 병원 의사는 남편에게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써준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의사는 면허 정지 경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첫날 남편은 친절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내가 다 챙겨줄게. 식사를 챙겨주고 약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연극이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남편은 자주 외출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올게. 그렇게 말하고 나간 남편은 대여섯 시간씩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문을 잠그고 벽을 잡고 스쿼트를 했습니다. 10개, 20개, 30개. 다리 근육이 풀리지 않도록 매일 운동했습니다. 밤에 남편이 잠들면 거실로 나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말입니다. 낮에는 침대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리고 버티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면 재빨리 멍한 표정으로 TV만 바라봤습니다. 넉 달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운동했습니다. 다리가 제 것이어야 했으니까요. 도망칠 수 있어야 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지와의 문자 메시지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오빠 언제 만나?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만나자. 처리할 게 있어서 바빠. 처리가 뭐야? 이혼 서류? 아직은 아니고 재산 정리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빨리 해. 나 기다리는 거 싫어. 저는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응, 나야. 남편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베란다 화분 뒤에 숨겨둔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담았습니다. 회사 지분 이전 잘 되고 있어? 응. 이번 주에 서류 작업하고 다음 주에 법무사 통해서 처리하면 끝이야. 그럼 이혼은? 그 여자 상태로는 이혼 소송도 필요 없어. 후견인 지정하고 요양원 보내면 끝이야. 요양원? 완전 해결이네. 그럼 이 여자 이제 아무것도 몰라.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말해. 둘은 웃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며 즐거워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화장실에서 스쿼트를 100개 했습니다. 사고 2달째 남편은 집에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여보,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돼. 이게 뭐예요? 그냥 병원비 처리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저는 서류를 거꾸로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지했습니다. 아니, 여기요. 여기. 아, 여기. 저는 또 다른 엉뚱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결국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 포기 각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지분 50%를 남편에게 넘기는 서류였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남편은 곧바로 민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회사 지분 이전 서류에 도장 받았어. 잘했어, 오빠. 이제 집만 넘기면 되는 거지? 응. 다음 주에 처리할게. 우리 신혼집은 어디로 할까? 강남 아파트 어때? 좋지. 회사 지분 팔면 돈 많이 들어와. 내가 고르면 돼. 회사 지분을 판다니. 제가 25해 동안 함께 일군 회사를 팔아서 민지와 신혼집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을 녹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에 찍힌 제 도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공증사무소에 가서 정신감정을 받아뒀거든요. 사고 일주일 후 저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공증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제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공증인은 간단한 검사를 한 후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이 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잘 보관하세요. 혹시 누군가 당신의 의사 능력을 이용하려 한다면 이게 증거가 됩니다. 저는 그 확인서를 은행 금고에 넣어뒀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또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오늘도 서류 하나만 더 처리하자. 또요? 응, 마지막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가 진명의 이전 동의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종이가 많아요? 복잡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거 중요한 서류야. 그래요? 미안해요. 저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남편은 화를 참으며 찢어진 서류를 주워 모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민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회사 직원이 서류 가져왔어. 잠깐만. 민지는 제 앞에서도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기억하세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회사 직원 민지예요. 전에 한 번 뵀었는데. 아, 그래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민지는 남편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몰래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완전 페인이네. 저렇게 된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처리만 하면 돼. 오빠, 나 무서워. 나도 저렇게 늙으면 어떡해? 너는 안 그래. 너는 젊잖아. 그래도 불안해. 빨리 결혼하고 애기 낳고 싶어? 알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 두 사람이 키스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제 집에서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새벽 저는 화장실에서 플랭크를 3분간 버텼습니다. 복근도 필요했으니까요. 사고석 달째 민지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지가 또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계약서 가져왔어요.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고 민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차요, 차. 목마르실 것 같아서요. 민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대표님 사랑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도 아시잖아요. 이제 대표님한테 짐이 되는 거
차라리 편하게 보내드리는 게 어때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가 편해요? 요양원이요. 거기 가면 사모님도 편하고 대표님도 편하고 다 좋잖아요. 민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는 걸 보며 즐거워하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요양원이 좋은 곳이에요? 네, 아주 좋은 곳이에요. 사모님 같은 분들한테 딱 맞는 곳이죠. 민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작은 녹음기를 말입니다. 그날 저녁 민지와 남편은 함께 외출했습니다. 회사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늦을 거야. 혼자 저녁 먹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안에는 온갖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회사 지분 이전 서류, 진명의 이전 서류, 통장 정리 내역서까지 모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 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서류 뒤에 숨겨진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민지가 남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오빠 사랑해. 빨리 그 늙은 여자 정리하고 나랑 결혼하자. 우리 애기도 낳고 행복하게 살자. 오빠 돈으로 강남에 집 사고 외제차도 사고 싶어. 약속했지? 사랑해. 저는 그 편지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거실에서 조깅을 했습니다. 제자리에서 20분 동안 뛰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참았습니다. 체력도 필요했으니까요. 사고 넉 달째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좋은 곳 찾았어. 거기서 전문적인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야. 어디요? 요양원이야. 요양원. 요양원이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남편은 인내심을 잃은 듯 말했습니다. 그래, 요양원. 거기 가면 간호사들이 잘 돌봐줘. 나보다 훨씬 잘 돌봐줄 거야. 그날 오후 남편은 커다란 가방에 제 옷가지를 대충 챙겼습니다. 속옷 몇 벌,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25회를 함께 산 아내를 보내는 짐이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만 틀어놓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민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저는 옆 좌석에서 몰래 확인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빨리 끝내고 와. 오늘 저녁에 신혼집 계약하러 가기로 했잖아. 남편은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금 가는 중이야. 1시간 안에 끝날 거야. 1시간. 저와 25회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데 1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남편은 저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여보, 걷기 힘들지? 이거 타. 저는 순순히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사실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넉 달 동안 매일 운동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나와 남편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남편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도를 지나 제 방에 도착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침대 위에 던지듯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여기서 지내면 돼. 당신한테 딱 맞는 곳이야.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는 몰랐을 겁니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 했겠지요. 남편은 서류에 서명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나갈게. 몸조리 잘하고. 언제 와요? 곧 올게.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고 복도가 조용해졌을 때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넉 달 동안 참아온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난간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두 발로 섰습니다.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넉 달 동안 매일 밤 운동한 덕분에 근육도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방 안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오랜만에 느껴지는 자유였습니다. 가방을 열어 안에 든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넉 달간 모은 증거였습니다. 남편과 민지의 통화 내용, 민지가 제게 한 조롱, 남편이 혼잣말로 내뱉은 욕설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가방 깊숙이 넣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고 직후부터 모든 걸 계획했습니다. 남편의 전화 통화를 듣고 나서 저는 몰래 공증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정신 감정을 받고 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려고 합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 서류, 문자 모두 필요합니다. 그렇게 저는 넉 달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 공증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남편이 몰래 처리한 서류 사본, 민지의 편지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자금을 유용한 증거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지난 2년 동안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민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하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회사는 남편이 100% 소유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지분이 50%, 남편이 50%였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쓴 건 제 동의 없이 제 재산을 횡령한 것과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복사해 뒀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며칠간만 외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상황이 복잡합니다. 잠시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향하는 길,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넉 달 만에 제대로 걷는 길이었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검토한 뒤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남편분은 사기,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지는요? 공범입니다. 사기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가 확실하니 석 달이면 충분할 겁니다. 좋습니다. 시작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이 거짓 진단서를 받은 병원 의사도 함께 고발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 의사는 돈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발급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남편에게 고소장이 발송됐습니다. 동시에 거짓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도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넉 달 만에 돌아온 우리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민지의 향수였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민지의 옷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민지가 쓰던 머그컵이 있었습니다. 제 침대에는 민지의 머리카락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과 민지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여기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똑바로 걸어서 남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놀랐어요? 당신 다리가 멀쩡해요. 처음부터 멀쩡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치매 아니었어? 저는 민지를 향해 웃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연기였어요. 연기, 맞아요. 넉 달 동안 당신들을 속인 거예요.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왜 그런 짓을 했어? 증거를 모으려고요. 증거? 당신들이 한 모든 짓의 증거요. 녹음, 문자, 서류, 편지, 회사 자금 유용 내역까지 전부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 부인분께서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하셨습니다. 출석 요구서 확인하시고 연락 주세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민지도 떨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당신들 둘 다요. 다음 날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남편과 민지가 제 재산을 빼돌리려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제가 정신이 멀쩡했다는 공증 확인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강제로 받은 도장은 모두 무효가 됐습니다. 회사 통장 내역에는 남편이 2년간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민지가 받은 명품 가방, 고급 시계, 해외여행 비용 모두 회사 자금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의 50% 지분 소유자였으니 남편이 제 동의 없이 회사 자금을 사용한 건 횡령이었습니다. 거짓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의사는 남편에게 500만 원을 받고 거짓 진단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당신이 요양원에 저를 버릴 때는 미안하지 않았나 봐요?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도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제발 저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저는 대표님한테 속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유혹했잖아요. 녹음 다 있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발이요. 저 아직 젊어요. 인생 끝나면 안 돼요. 저도 아직 젊었어요. 51살은 인생 끝난 나이가 아니거든요.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지는 사기 방조죄로 기소됐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두 사람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공증 확인서는 제가 정신이 멀쩡했다는 걸 증명했고 회사 횡령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변호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민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산 분할은 9대1로 제가 받았습니다. 남편이 횡령한 돈도 전액회사에 변제해야 했기 때문에 남편에게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지분도, 집도, 차도, 통장도 모두 제 것이 됐습니다. 민지의 인생도 끝났습니다. 범죄 기록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28살의 젊은 나이에 인생이 무너진 겁니다. 남편의 회사도 저는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일할 수 없었으니까요. 회사를 매각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저는 법원 계단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넉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게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남편과 민지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 매장됐습니다. 사업가 모임에서 퇴출당했고 지인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제발 선처를 부탁해. 우리 아들 용서해줘. 어머님, 저도 용서받고 싶어요. 뭐? 어머님,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버렸을 때 저도 용서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지의 소식도 들렸습니다. 민지는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범죄 기록 때문에 다른 곳에도 취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민지는 고향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도 소문이 퍼져 마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젊음과 미모를 믿고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 했던 대가였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지 제가 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2년 후 다시 연락했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제발. 나갈 곳이 없어. 요양원 가세요. 당신한테 딱 맞는 곳이에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상 꿈꿔왔지만 남편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두 번째 봄입니다. 손님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놀랍니다. 정말 넉 달 동안 연기를 하신 거예요? 네.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대단하세요. 그런데 다리 운동은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밤 몰래 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남편 몰래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요.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가끔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남편의 전화를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그냥 모르는 척 살았다면 더 편했을까? 하지만 금방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속는 건 어리석음이지만 알고도 당하는 건 비겁함이니까요. 저는 비겁하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웠고 이겼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사장님, 상담 좀 해도 될까요? 무슨 일이세요?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증거요? 네. 녹음, 문자, 사진 뭐든 좋아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들려주며 여자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요양원 복도에서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섰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넉 달간의 거짓말이 끝나고 진짜 제 삶이 시작되던 순간을 말입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남편도 없고 큰 재산도 없지만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책을 읽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삶 말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